지금 국토부 내에 그 대응반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사경 들어보셨죠? 특법사법경찰관한테 들어보셨죠? 검찰, 경찰, 금감원, 국토부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개인의 통장 계좌까지 다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사하고 적발을 내는 그 국토부 내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는 게 임시기구라고 지금 15명이에요. 15명. 특법사법경찰관이 한 7명에다가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파견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다 해봐야 15명이에요. 15명이서 전국에 있는 이 거래들을 다 조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동안에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 내에 어떤 정규과로 신설을 하자. 이런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아예 금감원 규모로. 금융감독원 있죠. 부동산 감독원, 금융감독원급으로 규모 직원을 한 2,000명 이상의 이 현재 금융감독급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자는 것이.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금감원 규모의 매머드급 기구 설치 제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설립 여부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금융감독원급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주 인원만 2,000명이 넘는다. 현재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15명에 비하면 매버드급 상설 감독 기구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제 특사경 7명과 관계기관사 파견된 8명 해서 15명인데 이 인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라든지 탈세라든지 여러 가지 호가다막 같은 거 입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주인 단톡방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내놓지 말자. 담합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인데 11억 이상은 내놓지 말자. 그럼 1억 이상 올랐네? 부동산 중개업자하고요 담합행위를 하는 집주인들하고요 한통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돼요? 집값이 이렇게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정말 실수요자들은 집을 못 사는 점점 못 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들이 또 나오냐면 그전부터 얘기가 사실 나왔었는데 이제 탄력을 또 받는 거야. 아예 주택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택청. 부동산 감독기구 말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된다. 지금 더 필요한 일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방어적인 대처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복지 책임 부처를 따로 떼어내고 주택청을 신설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함께 관리하도록 결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주택청이 온갖 통계를 잘 잡아야 되고 공공임대주택관리와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임대료를 정해서 관리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 이에 그것을 지자체에 내버려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주택에 대한 정책을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거복지잖아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거 안정, 어떻게 보면 복지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걸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 주택청을 만들자는 거지. 이거는 서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복지에 관계된 거니까 보건복지부에 넘겨서 거기에 아예 청을 주택만 담당하는 청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주거복지라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서민들이나 이제 무주택자들,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유주택자들이나 어떤 부자들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자산가들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내가 집이 한두 채라도 있고 서울에 내가 집 몇 채 있고 그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정책이고 저도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고 되게 안 좋죠. 그런데 우리만 봤을 때는 안 좋은 정책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고 그렇죠.
요즘 청년들 결혼해서 집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평생 집 한 채 장만하는 거, 평생 집 한 채를 장만하는 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예, 집값이 너무 오른 거는 최소의 행복이 필요한데, 그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없이 되나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종교적인 신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무소유의 삶, 그 법정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무소유의 행복, 아무 소유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걸 부러워하면은 내가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정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다니시는 교회라든지 뭐 성당이라든지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남들이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지.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려주세요 딱 그랬어. 1억을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받는 월급은 그만큼 안 올랐어. 그리고 대출 이자에다가 막 그냥 허덕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외식도 2번, 3번 할 것도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내가 취미생활 할 것도 안 하게 되고, 주거가 불안하니까 결혼들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전세금도 너무 오니까 이거 결혼도 안 하고, 그럼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저출산, 저성장. 인구 감소되니까 그만큼 소비액도 줄겠네? 기업들의 매출이 줄겠네? 그럼 기업이 매출 뜨니까 기업이 힘들겠네? 인원 감축시키겠네? 그리고 기업들이 망하는 회사도 많이 도산되는 회사도 나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야, 악순환. 일단은 출산율을 올려야 돼, 우리가 어떻게. 여성을 위한 정책.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주거가 안정이 돼야 내가 결혼해서 집도 살 마음도 생기고, 집이 안정이 되면은 애도 이제 낳을까 생각도 되고, 그게 출산율도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고, 과거처럼 팍 오르진 않더라도 그래도 점점 개선이 되면서 향후에 어떤 기업들에도 또 좋을 수도 있다. 건설회사들도 되게 싫어하죠, 이런 걸 하면. 그죠? 건설회사들 지금은 싫어. 근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집을 사는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건설회사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자꾸 새로운 세대들이 출산율이 올라가서 복지정책들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이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집이 또 잘 팔리니까 건설회사가 좋겠지.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 소비도, 기업들이 하다못해 인구가 조금 더 개선이 되니까 출산율도 좋아지고 하니까 식당도 잘 될 것이고 소비들이 늘어나니까 집에 대한 부담을 줄이니까 내가 200을 벌어가지고 300을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집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150만 원 이상이 나간다 했다 보자고요. 그죠? 근데 이런 주택정책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럼 내가 150만 원밖에 쓸 돈이 없었는데 절반 이상이 집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집에 대한 부분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내가 집값이 좀 안정이 돼야 대출받는 금액도 줄어들잖아. 그죠? 그럼 내가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자도 좀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150이 아니라 2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 소비가 이만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영업들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결혼을 늘리고 출산율을 올리고, 이거 생각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또 며느리를 위하는 정책들, 여성을 위하는 정책들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또 한쪽에서 또 좋아하고 한쪽에서 안 좋아할 텐데,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봤어요.